당신의 눈물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짓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일 수도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낮추며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의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손의 온기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그 위로를 받고 난 뒤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워졌다면, 당신의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정약용은 권력의 중심에서 유배지의 끝으로 내몰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날카롭게 들여다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며 깨달은 것들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받아온 위로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받아들인 가짜 위로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다치게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적이 아닙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가짜 위로가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아프게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며 조용히 손을 잡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는 말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반면 고개를 끄덕이며 어쩌다 그렇게 됐어,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 같은 눈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반응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아픔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다른 종류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이름을 우리는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불편한 진실을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외딴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는 척 그의 처지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그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찾아왔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안도와 쾌감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려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이 말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위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무게를 확인하며 자신이 더 가볍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위로입니다. 전자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만 후자는 당신을 그 자리에 더 오래 붙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표정을 지어도,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픈 순간일수록 그 차이를 더 잘 보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자자 온기조차 진짜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과 함께하면 향기로운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알지 못하게 되니 이미 그것과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알지 못하게 되니 이 또한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곁에 두는 사람이 결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을 때도 그 위로가 나를 향기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서서히 물들이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은 대개 처음부터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귀는 이미 쫑긋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고 싶음의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자신이 그보다 낫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샤덴프로이데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불행을 목격할 때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실제로 관찰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잘 나가거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반응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간은 이 본능을 억제하고 공감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그 억제를 하지 못하거나 억제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해치려는 자를 조심하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쯤에는 이미 당신이 상처를 입은 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눈을 밝히고 살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들은 뒤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가? 아니면 어딘가 묘하게 활기를 띠는가? 나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가슴에 묻어두는가? 나를 위로한 뒤에 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위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들입니다. 가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감정보다 사실관계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수집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묻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어? 이렇게 당신의 내면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뒤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거든.
이 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이 너무 빠르고 결국 대화의 중심이 당신에서 그 사람으로 옮겨가 버린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자신의 경험을 더 빛나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정도면 그나마 나은 거야. 나는 더 심했는데. 나는 식으로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이야기, 당신이 힘들었던 순간, 당신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그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꺼냅니다. 너 예전에 그 일로 많이 힘들었잖아. 또 그런 거야. 이 말이 걱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당신의 약점 목록을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위로해야 할 무게가 아니라 보관해야 할 정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덕을 보아야 한다고.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좋은 점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러나 덕이 없는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덮어두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즐깁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들은 뒤에 그것을 조용히 가슴에 품어주는 사람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내면에 깊은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을 통해 상대적인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겪어온 상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곧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그 상처가 나에게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사귐에 있어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은 사람을 사귐에 있어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고. 처음에는 단술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술은 결국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처음에 담백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백함이 오래도록 마음을 적셔줍니다. 우리는 아픈 순간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고통받을 때 누군가의 온기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래 걸어온 사람이 신기루를 물로 착각하듯 우리는 가짜 위로를 진짜 위로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찾아오는 사람과 풍요로운 시절에 찾아오는 사람을 구별하라고.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위로하는 척하는 사람과 내가 잘 될 때도 변함없이 기뻐해 주는 사람을 구별하라고. 어려운 시절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웃고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을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할 것입니다. 정말 잘됐다, 다행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오는 침묵 혹은 그 말 뒤에 슬그머니 따라오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회복되면 그들에게서 무언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일생을 통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민감하다. 그리고 남이 잃는 것에서 자신이 얻는 듯한 착각을 한다. 이것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다. 그러나 이 본성을 아는 것이 곧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 위로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픈 순간의 모든 것을 즉시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댐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주의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함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질문 의도를 살피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 자꾸 캐묻는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이해하기 위해 묻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것인가? 이해를 위한 질문은 당신의 감정을 향하고 파악을 위한 질문은 당신의 사실과 관계를 향합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짜 위로를 알아채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픈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위로를 건넬 때 그 위로를 즉시 받아들이기보다 잠시 그것을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어딘가 더 무겁게 만드는가? 진짜 위로는 당신을 가볍게 합니다. 가짜 위로는 당신을 더 무겁게 만들거나 아니면 잠깐 가볍게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무게로 돌아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가진 자에게는 어진 마음이 드물다. 말이 너무 달콤하고 표정이 너무 걱정스러워 보이며 반응이 너무 빠른 위로에는 한 번쯤 의심의 눈을 보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때로 당신이 듣기 불편한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얘가 너무 힘들었겠다고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위로를 건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은 적에게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내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때
그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학문을 논하고 뜻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가 무너지자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은 유배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아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욱 굳건히 한다. 소인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가짜 위로에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더 잘 알아보는 눈으로 바뀌게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짜 위로를 경계하는 것이 곧 모든 위로를 의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마저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벗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잘못을 비추어주고 나의 좋은 점도 함께 비추어준다. 그런 벗을 만났을 때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경계는 두꺼운 벽이 아니라 섬세한 채여야 합니다. 진짜는 통과시키고 가짜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가짜 위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이 다시 행복해졌을 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지를 보십시오. 가짜 위로를 건넨 사람은 당신의 행복 앞에서 어색해집니다.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축하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반면 진짜 위로를 건넨 사람은 당신의 회복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낍니다. 그 기쁨은 꾸밀 수 없습니다.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온몸에서 그것이 느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한다. 말이 아니라 덕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위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라. 당신이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더 무너졌는지를 보라. 진짜 위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가짜 위로는 당신을 더 깊이 주저앉힙니다. 가짜 위로를 경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눈물은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우는 연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자신의 아픔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니 가짜 위로를 경계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며 나아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 위로들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가짜 위로를 건넨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척하면서 실은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졌던 순간, 친구의 실패 소식을 들으며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속으로는 어딘가 안도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한 내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타인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본능을 억제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자격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짜 위로와 진짜 위로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픔이 너무 크고 위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누가 건네는 손이든 잡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고 수많은 위로를 받아보고 그 위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밝아집니다. 더 이상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만년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고요한 초연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위로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과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더욱 맑아졌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오랜 고통 끝에 얻은 지혜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 안에 있다. 밖에서 찾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안에서 찾는 즐거움은 오래간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찾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안에서 찾는 위로는 오래갑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가짜 위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들 중에서 진짜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한 위로는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아마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 번의 진짜 위로가 당신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건넨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벗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가짜 위로를 건넨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가짜 위로를 건넨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결핍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가꾸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되 당신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까이 하되 지나치게 친밀하지 않으며 멀리하되 소원하지 않는다. 이 절묘한 거리감이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소중합니다. 그 아픔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당장 곁에 없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그 위로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먹이 삼는 가짜 위로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며 진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의 아픔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만이 진짜 위로가 오가는 관계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진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자신도 진심으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진정한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진짜 위로 속에서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며 이 복잡하고 때로는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영상을 올립니다. 인간관계의 본질, 마음을 지키는 법,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면 지금 이 영상을 가장 먼저 떠오른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가짜 위로로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이 작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작고 소중한 손길입니다. 한 번의 클릭이 다산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진짜 멋을 곁에 두는 법, 어떤 사람과 깊이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정약용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그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도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